예, 안녕하세요. 사실과학입니다. 원래 이전 영상이 아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이 자료를 10월 초에 만들었었고 그 자꾸 제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료만 다 업데이트된 상황이고 제가 원화 쓰레기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도 했고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부채를 내라, 부채를 내서 대차대조표 확대를 해야 된다 했던 것도 다 그 원화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랑 동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채 그 자체가 원화에 대한 숏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쪽에 원화를 채워두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원화인 거죠. 대신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 주담대 받는 것도 뭐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저쪽 뭐 지방 쪽이나 이런 쪽은 유효하겠죠, 여전히. 부채를 내서 대차대조표를 키우는 게.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환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와서 1472원까지 제가 눈으로 봤던 것 같은데 뭐 다행히 팩트sheet 나오면서 거기 있는 항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대미 투자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원화의 뭐 큰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어느 정도 미국이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0원 정도 갑자기 빠졌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원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로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던 거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환율을 보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통화를 봐야 돼서 달러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 엔화는 제가 예전에 엔화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엔화는 그냥 하나 껴놨고 마지막으로 원화에 대한 제 견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달러는 달러 인덱스를 결국엔 봐야 되는데 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뭐 당연히 유럽이 60% 정도 돼 있고 유럽, 파운드, 스위스 프랑, 스웨덴 유럽 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7,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유로랑 달러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5년으로 끌고 들어온 건데 보면은 25년도에 와서 여기 있죠, 여기 4월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때부터 조금 괴리가 발생하긴 하는데 이것도 뭐 1년으로 차트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 괴리가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1년짜리 놓고 보면은 인버트 시킨 거예요. 위아래로. 인버트 시켜놓고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유로 달러랑 그냥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재정 정책을 펴서 뭐 제2의 아베노믹스가 나와가지고 뭐 약세를 시키던 말던 보면은 뭐 달러 인덱스에는 들어가 있지만 14%면 뭐 낮은 비중은 아닌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럽 쪽이 높다 보니 그냥 유로 달러만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걸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 유럽의 통화 정책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ECB 위원들 발언을 보면 끝났어요. 거의. 금리 인하 끝났다. 최근에 금리 동결을 했죠. 8번 연속 금리 인하하고 이번에 동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이 유로은행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다 중립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다. 뭐 특히나 뭐 라가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뭐 좋은 위치에 있다. 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지는 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된 상태고 성장률이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8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각국 뭐 중앙은행 총재들 다 발언을 다 보면은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매파도 뭐 크게 매파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비둘기 뭐 약간 매파 중립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은 그냥 앞으로는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기조가 매우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종료는 아니지만 일단 스테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 인플레 보면은 그냥 거의 수렴에 있어요. 2% 정도로.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목표치에 거의 도달된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겠죠. 성장률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지금 뭐 0% 정도. 전 분기가 조금 제가 원래 그 10월 달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여기 없었어요. 마지막 바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를 한 건데 제가 만들 때까지만 해도 다 마이너스인 상태였습니다. 특히 독일이 되게 중요한데 독일이 마이너스였어요. 독일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아요. 오늘도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뭐 독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GDP 대비 60% 정도를 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 세계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독일만의 뭔가 그런 고집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정책에서. 프랑스는 뭐 아시다시피 긴축 정책에 대한 조금의 뭔가 얘기만 나오면은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그런 프랑스는 지금 QOQ입니다, 여기. 미국만 연율로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해줘요. 근데 뭐 우리나라, 유럽 이런 데는 다 전분기 대비로 보시면 돼요. 이거 복리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4 때리는 거는 좀 예, 무리가 있고 그냥 전 분기 대비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페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이태리, 프랑스 다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프랑스가 이번에 0.5 나와서 꽤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진짜 말도 안 되죠. 스페인이 되게 높은 성장률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도 관광 쪽이 꽤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좀 서비스 쪽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고 보면은 뭔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룸이 있지 않나?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2% 기준금리가 그렇게 뭐 제약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리즈너블 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인플레가 너무 나이스하게 잡혀가고 있고 성장률이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8번이나 연속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유럽 쪽의 금리는 이제 거의 고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야 유로 달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유럽 쪽의 통화 정책 자체가 스테이다.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미국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보는 게 향후 달러의 향방을 보는데 유효할 텐데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성장률은 정말 예, 뭐 중국급이죠. 진짜 이런 막 4%니 이거 5%다 날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성장률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는 그렇다고 또 뭐 내려갔어요? 인플레도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반등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다시 3%까지.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가 봐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금리를 낮추는 게 지금 거의 디폴트고 안 낮춘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시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4%면은 뭐 당연히 제약적인 금리인 것도 맞고 여기서 몇 번 더 내린다고 해도 예, 제약적인 금리인 건 맞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경기는 너무나 호황인 상황이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2%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미국의 인플레가 2%까지 가려면 뭔가가 부러져야 돼요. 근데 저는 뭔가가 이제 안 부러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통화 정책에서 정부의 개입이 커졌어요. 이제 부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막 뭐 놓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자유경제라고 뭐 얘기하는 개입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작년에 제닛 옐런이 나와가지고 RRP에 있던 영래포 시장에 있던 2조 4천억을 털어먹는 걸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돌고 있던 유동성에 이렇게 고여있던 물이었는데 그거를 미국 대선에 자기네가 유리하게 하려고 갖다 썼죠. 2조 4천억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한번 선을 넘었다. 선거를 위해서 그냥 공수표를 날리면서 민주당이 한번 선을 넘어서 결국에 대선을 치렀는데 트럼프가 돼버렸고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예, 이미 반대편에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급진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막 연준 이사 자기 사람 충신 박아놓고 있죠. 막 이런 박아놓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민주정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왕정이죠,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사실 미국의 경제 상황만 놓고 이 데이터를 놓고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근데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전의 경제학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헛발질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올해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경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앞으로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아무 개쓸모 없어, 진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냥 트럼프의 의중 딱 하나입니다. 내가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럼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다가 온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 갖다 놓고 어떤 뭐 다른 경제 하시는 분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걸 갖다 놓고서 누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무조건 QE도 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돈을 풀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지금. 미국도 일단 QT가 중단이 됐죠. QE를 하려면 QT를 먼저 선행적으로 중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QT 중단 얘기가 나온 거는 QE의 그냥 전초였다고 보면 되는 거고 중국도 채권 매입하고 있죠. 중국도 부양책 쓰고 있고 일본 말할 것도 없죠. 다카이치 되면서 또 확장 정책 펴고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뭐 다 확장 정책이에요. 유럽 금리 2%.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뭐 M2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재정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확장 정책이에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전부 온 세상이 다 확장 정책이에요. 그니까 통화가 뭐 나만 굳이 들 찍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찍어도 옆에도 많이 찍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냥 100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GDP 나우 들어가면 여기 지금 4% 찍히고 4%. GDP 나우에 다음 분기 발표되는 거 4% 나오고 있어요. 이 앞에서도 3.8이었는데 지금도 또 4%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갖다 놓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금리가 유지될 겁니다라던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야겠지만 저도 웃긴 게 지금 이 데이터를 갖다 놓고선 앞으로 금리도 엄청 인하할 거고 QE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진짜 엄청 그냥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뭐 몇 개 없죠. 엄청 오래 쉬다가 하나 찍었던 건데. 근데 올해는 무조건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었는데 결국에 관세가 미국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중에 그냥 제가 표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쉽게 해석을 하면 관세를 올렸더니 인플레이션은 내려갔고 실업률은 올라가더라.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인플레 내려간다. 관세가 부과되니까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P 곱하기 Q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Q가 유지가 되면은 P가 올라가면 당연히 P 곱하기 Q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만큼의 수량을 소비를 하는가.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이번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요런 게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게 나온 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연준이 막 금리 인하도 하고 부양책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핑계로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고 실업률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라는 밑밥을 미리 이런 뭔가 보고서를 내면서 까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되게 리즈너블하지 않나요? 그런 자료들을 미리 이렇게 항상 보면은 연준은 이런 자료들을 깝니다. 미리 이런 걸 배포를 하고 뭐 과거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보통 이런 데이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뭐 초과 저축과 관련된 보고서도 보면은 항상 샌프란시스코에서 냈었고 그게 이번에 또 나온 게 요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료가 지금 나온 이유가 예, 트럼프가 지금 관세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높은 관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야. 실업률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하해야 되고 뭐 이런 QE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럽은행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미국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 은행이 완화적으로 금융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달러는 약세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약세라고 해봤자 그냥 95에서 100 사이, 그냥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최근에 막 올라간 거 95에서 다시 반등해서 좀 올라가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엔화인데 엔화가 뭐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임명되고 나서 올해 10월쯤에 나왔죠. 10월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엔화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금 155 정도까지 와 있는데 제가 155가 한 번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맞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번에 160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내년 뭔가 증시의 흐름에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줘야 아시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가 풀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저는 엔화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롱 외치면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11월 이 뭐야 옵션 만기 때까지 좀 자금을 좀 묶어놨었죠. 그거는 너무 코스피가 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필이면은 옵션이 하락 베팅이 들어가 있었고 외국인이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운용하던 자산의 한 6할 정도를 미리 빼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운 좋게 목요일에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미국장이 망가지면서 지금 코스피가 금요일에 3.8%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자금 집행을 할 거고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금요일 미국장을 보니까 뭐 메모리 쪽이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쪽 보니까 다시 반등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장도 꽤 상승폭이 있을 거고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4%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너무 아까워요. 제가 하이닉스가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주면은 되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건 월요일에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월요일 일단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락 베팅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음봉 빼고 화요일부터 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자리였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야간 선물은 1.4%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도 지금 155에서 한 번 막혀가지고 엔화도 한 번 155에서 저항대 걸렸죠. 그냥 단기 자금 시장도 뭐 셧다운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게 뭐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JP모건에서 발표된 보고서 하나 또 본 것 중에 연말까지 3천억 달러 TGA에서 뿌릴 거라는 방출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다시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유동성은 방출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다만 160을 뚫냐 못 뚫냐 그냥 그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이 앞에 게 5년이고 1년짜리로 놓고 보면은 확실히 다카이치 되고 나서 예, 이렇게 좀 엔화가 좀 날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달러 인덱스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전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봤잖아요. 이 앞에 섹터에서. 근데 달러가 내려가더라도 엔화는 그냥 혼자 약세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카이치 뭐 당연히 확장 정책에 대한 엄청 강한 예,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고 재무상이 조금 특이하게 긴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한번 나와가지고 완화적인 얘기하고 재무부가 나와가지고 조금 긴축적인 얘기를 하고 BOJ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할 거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정부랑 BOJ랑 예, 좀 요게 좀 안 맞는데 결국에는 재무 뭐야 저기 다카이치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카이치가 지금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극우인 척 해야 되니까 독일이 뭐 우리 땅에는 뭐 일본 땅에는 뭐네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것도 그거랑 일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율을 올려서 금리 못 올리게 막는 예,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화는 계속해서 예, 기조적으로 이거는 약세 흐름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화가 진짜 예, 오늘의 뭔가 포인트인데 똥이죠, 똥. 보시면 주요 달러 대비 통화 하락률인데 우리나라가 2%로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다카이치 되고 나가지고 계속 엔 저 나오고 있고 5만을 뭐 니케이가 5만 뚫고 올라갈 정도로 확실히 통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 약세라는 게 뭔가 인플레가 높다는 거잖아요. 저는 인플레가 주식이랑 되게 인플레가 온다고 예상이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되죠. 그 인플레가 주식에도 반영이 될 텐데 당연히.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통화는 약세로 가면서 증시는 날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자 독보적으로 달러 인덱스랑 같이 놓고 5년짜리로 놓은 거예요. 굉장히 코릴레이션 높은데 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터졌죠, 갑자기. 잘 같이 움직이다가 올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만 날아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조금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계엄도 있고 대통령도 새로 선출이 되고 근데 그 대통령이 좀 확장 정책을 펴는 예, 그런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단발성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번에만 1,400원을 뚫어서 막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알던 1,100원, 1,200원 하던 환율에서 아예 레벨업이 돼서 1,300원 정도의 저는 레벨을 보고 있는데 그냥 구조적으로 한 200원 정도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팔고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다시 그걸 한국은행에 환전을 해서 원화로 기업을 운용을 하고 다시 수출을 하고 이게 지난 그냥 몇십 년 동안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 한국의 수출 추이와 환율이 보시면 수출이 잘 되는 때에는 많이 들고 들어오니까 환율이 빠지고 수출이 뭐 안 될 때는 보면은 정확히 요 데칼코마니로 돼 있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강요하는 리쇼어링이 엄청 수출 기업들한테 저 달러를 원화로 들고 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자, 보시면 오른쪽은 관세청에 들어가가지고 수출 최근 데이터의 증가 폭인데 보시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높고 자동차, 선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품목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여기 나오는 것들이죠. 투자,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 3,500억 달러인데, 조선 1,500억 달러, 조선. 그다음 뭐 현금 투자 뭐 나가는 거는,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당연히 향후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구조적인 부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딱히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조선업 1,500억 달러 해외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부분들이에요. 트럼프가 계속 리쇼어링 강조했던 부분들, 하이닉스 반도체, 예,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투자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공장 텍사스에 엄청 들어가고 있죠. 나머지 배터리, 전기 배터리 하는 부분들, SK온, 에너지 솔루션, 예, 현차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미국에다가 들어가는 투자가 너무 커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리쇼어링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하필이면 엄청 많은 부분을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달러를 들고 들어오겠냐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환전을 해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나갔다는 거 이제 아예. 이게 어디서도 보이냐면 해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예, 지금 8년 만에 몇 배가 늘었어요. 한 2.5배 되겠죠. 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예, 한 50%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출 기업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서 해외에서 생산을 한다고 치면 예전에야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밖으로 날리는 식이었는데, 이건 뭐 점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생산 법인이 엄청 많이 있죠. 뭐 베트남도 엄청 많고 뭐 미국도, 네, 미국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심지어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하니, 예, 생산 기지를 전부 다 지금 미국 쪽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 기업들이 밖에 나와서 들고 들어오던 달러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원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해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예, 앞으로 달러를 들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구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이 부분은 좀 약해요. 저는 요즘 뭔가 기사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서학개미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뭐 많기는 많아요. 적지는 않고, 우리나라 달러 운용 자산 보면은, 예, 규모 대비해가지고는 개미들이, 서학개미가 나가가지고 해외 달러 투자하는 게 적진 않습니다. YTD로만 보더라도 500억 달러 정도 나갔어요. YTD로 500달러 나갔죠. 적진 않아요, 확실히. 엄청난 양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 탓으로 돌리네, 뭐, 탓이 아니라 분명히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환전해서 돌아올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 투자가 잘 됐어. 심지어 잘 됐죠? 잘 안 되면은, 에이, 씨발 하고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잘 됐죠? 몇 년 동안 너무나 잘 됐어. 근데 앞으로도 잘 될까 안 될까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잘 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여. 저 같아도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도 저 같아도 어지간하면 저거 안 들고 들어와요. 이미 내가 환점까지 해가지고 밖에 나갔잖아요. 수익도 잘 내고 있어. 근데 저기서 양도소득세 다 내면서 막 팔아가지고 들고 들어온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이 나간 자금이, 예, 다시 한국으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고, 요즘에 투자 상품 자체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하다못해 뭐 미국 장기 국채를 사는 것도 개인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게다가 뭐 IRP나 ISA 같은 계좌에서도, 개인연금 계좌에서 개인들이 너무나 쉽게 미국 상품에
접근이 용이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미국 채권이나 뭐 나스닥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팔겠냐고요. 말 그대로 연금 계좌인데 안 팔죠. 장기적으로 보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쉽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요거 놓고선 뭐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게 적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리고 기조적으로 이것도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보는 게 훨씬 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적인 원인 두 번째가 요 해외 투자 증가예요. 저도 당장 제 IRP 계좌나 뭐 개인연금 계좌는 다 미국 상품들로 채워요. 미국 채권을 산다던가 아니면 예, 지금은 나스닥을 사 있죠. 나스닥을 산다던가 하던 식으로 미국 상품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달러를 제가 산 거죠. 그세 번째는 국내 재정 정책.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급등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요게 왼쪽에 보면 M2 증가율인데 뭐 요거는 엄청 요즘에 많이 돌아가지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당연히 중국이 M2가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매입이 등이 늘었기 때문에 중국도 확장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M2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이 뭔데 이거? 네가 뭔데 M2가 43%가 증가하고 있는가? 21년 대비해가지고 한 4, 5년 만에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근데 이거는 이거 올려놓고서 막 뭐 현 정부가 엄청 돈을 풀어서 그랬네. 아니 언제부터 올라가는데 이걸 현 정부 탓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럴 건 아니고 이미 전 정권 때부터 M2가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 M2가 왜 증가했어요? 다들 갭 투자한다고 대출 내지 뭐 부동산 투자한다고 주담대 엄청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대출 증가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재정 정책 때문에 그랬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그거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낸 거예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거고 그것 때문에 통화가 많이 풀린 거죠. 여러분이 대출 내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화에 대한 숏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주담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생시킨 주담대가 원화에 대한 숏을 때린 거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 환율이 이렇게 요즘에 좀 괴리가 생긴 거잖아요. 요즘에. 근데 25년 중순부터 이렇게 된 건데 왜 이 21년부터 M2가 이렇게 증가한 걸 갖다 놓고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아, 막 정치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맞는 걸로 까야지 깔 거여도 이러면 역공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부터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원화 유통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료는.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이 괴리는 좀 그러니까 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 큰 게 요거예요, 요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처럼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냐면 요게 이제 FX 스왑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냥 미국이랑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금리 차이 많이 나면 미국이 통화가 더 강세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갭 차이가 어, 우리나라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갭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따먹냐? 우리나라에서 환해지 할 때 있죠. 여러분 환해지 상품 많이 사죠. 환해지 비용이 지금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내고 있죠, 오히려.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미래에. 아, 또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있네.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환해지 할 때 비용이 지금 한 2% 3% 정도 들어갑니다. 미국과 그냥 금리 차예요. 우리나라 2%니까 뭐 미국 3%고 해서 그 갭이 한 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환해지를 하려면 2%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그게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해지 비용을 우리는 주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반대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환해지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지불하는 환해지 비용이 그 사람한테는 환해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우리는 환해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고 미국에서 환해지하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FX 스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3개월짜리로 많이 하니까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최근에 뭐 두 방 하지 않았으면은 최근에 갭 많이 벌어졌을 때는 3%도 넘었단 말이에요. 3% 정도 됐었죠. 그럼 그 갭을 누군가는 수익으로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환해지 수익이 그 갭만큼 3% 정도가 수익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미국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좁아졌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 환해지 수익이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채권을 살 때 환해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발생되던 수익,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는 비용, 걔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채권을 살 때는 수익이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고요. 올해 중순부터 계속 좁혀졌다고요, 그게.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채권을 사는 게 줄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누적으로 했을 때 8월, 7월, 8월부터 기울기가 확 꺾였죠. 엄청 투자 많이 하다가 꺾였어요. 그게 지금 최근에 석 달 정도의 기조가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우리나라 채권을 매입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채권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이자가. 그래서 보통은 느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채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롤오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 매수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빠지고 있죠, 여기. 순 투자 봤을 때. 최근에 10월 달 거 보면은 빠졌죠. 그러니까 만기에 도래한 거를 추가 재투자하지 않고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원화가 뛴 부분에는 이 부분이 훨씬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금융정책 자체가 지금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 좁혀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을 투자할 때 환했지 수익이 줄어들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 채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환해지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금융 정책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리 차 폭이 좁아진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예, 국내 재정 정책도 확장 정책으로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내년 국가 예산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8.1%로 최근에 예, 뭐 5%, 2% 하던 것 대비해서는 확실히 확장 정책으로 가고 있죠. 재정 정책도 통화 약세 쪽으로 가고 있고 금융 정책도 추가 인하가 어려우면서 예, 요거는 뭔가 인하하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될 텐데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던 금리가 높으면 통화 강세 아니야? 예, 그게 마냥 그렇게 들어가는 현대 금융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FX 수학 금리가 좁혀지는 것들 때문에라도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 달러 환율은 앞으로 1,300원 정도가 노멀라이즈 됐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예, 수출 기업들의 더 이상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생산처를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나 개인들이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뭐 개인 연금 계좌라던가 IRP 또 TDF도 많이 생겼죠. 원래 연금 계좌에서 어떤 미국의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안 되는데
한 70%는 미국 채권을 껴놓고, 한국 채권이죠. 한국 채권 넣어놓고, 나머지 30%를 위험 자산, 테슬라, 제가 테슬라 TDF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테슬라 30%에 한국 채권 70% 껴가지고 프라임 등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자산이야. 그런 식으로 TDF라는 상품을 출시해서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개인들의 해외 투자 접근성을 높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금 계좌라던가 IRP 계좌, ISA 계좌에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되면은 쉽게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 누가 팔겠어요, 그거를.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세되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런 재정 정책도 확장 정책으로 가고 있고, 금융 정책도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런 FX 수학 금리가 좁혀드는 부분, 요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에 좀 유인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저기 뭐야 미국 대미 투자 팩트시트 나오면서 거기에 있었던 항목 앞으로 너네가 200억 달러씩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현금 투자하고 뭐 조선업 투자하고 니네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혹시나 환율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느 정도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20원 정도가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 김준성 대표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도 그분이 했던 얘기랑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1,450원에 있는데 1,300원으로 갈 것 같니? 1,600원으로 갈 것 같니?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앞으로 1,600원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예, 저한테 너 베팅 어디다 할래? 하면은 저는 1,300원이 아니라 1,600원이다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산의 한 3, 40% 정도는 무조건 달러 연동으로 저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는 그 역할을 엔화가 해줄 거라고 믿고 제가 작년에는 엄청 엔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올해 초에도 엔화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실제로도 저는 수익이 좀 났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다카이치가 되면서 완전 나가리가 돼버렸죠. 엔화가. 그래서 그 대체 뭔가 이렇게 원화 숏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달러 혹은 암호화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편입을 할 거예요. 지금 3,100불 정도 되죠. 예. 이게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유동성이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특히나 막 연말, 분기말, 월말 다 겹치는 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간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저는 비트코인 좀 편입을 해서 이 원화 숏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준비한 환율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있죠. 연준이 QE를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저는 연준이 QE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윌리엄스도 나와가지고 QE와 관련된 얘기 했죠. 뉴욕 연은 총재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QE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거 제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물 살 수도 있고 장기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왜 단기물을 사지? 왜 장기물을 사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를 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렸던 건데, 보시면, 자두님 거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두님이 계시나? 네, 뭐,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 자두님 보시겠지만, 자두님이 올린 거 보면은,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뭐 지금 뭐 쭉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2월 달부터 일단 연준이 현재 편입되어 있는 MBS 채권을
단기채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썼던 장표 하나 들고 온 건데, 뭐 08년 이전과 이후에 뭐 어떻게 연준의 대차대표가 바뀌었는지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현재 연준의 대차대표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냐? 자산 쪽에서 장기국채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이거 단기국채 없어졌죠? 이거 한번 다시. 현재 대차대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단기국채 없어졌죠? QT 진행하면서. 단기국채 있고, 모기지 있고, 은행 대출 별로 없으니까 삭제하고, BTFP 삭제하고, 화폐, TGA, 영래포 없어졌으니까 삭제하고, 보시면, TGA는 지금 무려 1조 정도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IORB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불은 변동금리이면서도 단기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준의 자산군 쪽은 장기 채권이면서 자산은 고정금리로 돼 있죠. 현재 쿠폰 금리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면서 장기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채 쪽에서의 이자 지급은 늘어나는데 자산 쪽에서의 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만기 불일치, 여기 장기금리죠. 듀레이션이 일단 여기가 엄청 자산 쪽이 엄청 길죠. 부채 쪽은 짧고. 그다음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요 두 개가 큰 문제예요. 왜냐면 나중에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뭐 자산의 변동, 밸런스 시즌 유지를 시키면서 자산만 변동시킨다고 했을 때 장기 국채를 매도하고 뭐 단기 국채를 사야 돼. 근데 장기 국채가 평가손이 나 있어. 내가 지금 단기 금리를 움직이면서 장기 금리가 움직였어. 평가손이 발생돼가지고 얘를 팔아서 단기 국채로 바꾸고 싶어도 액면가로 100억 불이었던 장기 국채를 단기물 100억 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가손이 났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파는 순간 손실 확정이 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기가 불일치,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게 잡히면서.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뭘 한다고 했냐? MBS 채권을 단기 국채로 바꾼다고 했죠.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를 알라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 국채로 바꾸겠대. 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기준금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자산군도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단 말이에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자산군 쪽의 듀레이션을 줄이고 싶어서 MBS 채권을 단기 국채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MBS 채권과 국채로 했을 때 위험성이 높은 자산, 낮은 자산 뭐 이런 특징도 있겠지만 뭐 사실 MBS 채권 그러니까 MBS 채권이냐 장기 국채냐 뭐 위험성 가지고 논하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듀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MBS를 단기 국채로 바꾸는 거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고 싶어서 MBS 채권을 일단 단기 국채로 바꾸는 거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결국에 들고 있는 장기 국채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 국채로 바꾸고는 싶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재무부 쪽에서 문제가 돼요. 재무부는 길게 돈을 빌리는 게 위험성 부분에서 훨씬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시장한테 전가하는 것보다는 연준한테 하는 게 훨씬 좋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연준도 단기 국채라고 1년짜리를 들고는 있어. 근데 대차대조표 축소나 확장이 없으면 이게 말은 1년짜리인데 어차피 계속 롤오버 하잖아요. 1년짜리인데 뭐 100년짜리 들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장기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 국채를 쉽게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준이 이거를 만약에 단기 국채로 바꾼다고 하면 이 듀레이션 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만기 위험성? 이걸 만기 위험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시장한테 던져야 돼요. 연준이 이거를 감수해 줘야 되는데 최종 대부자 역할도 하고 어떤 리스크를 연준이 떠안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장한테 던진다? 만기 리스크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편입되어 있는 장기 국채는 그냥 들고 갈 것 같고, 일단 장기물이었던 MBS 채권을 단기물로 바꾼 거는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QE를 한다고 하면 단기 국채를 할까, 장기 국채를 할까? 저는 단기 국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 국채를 더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서 이걸 듀레이션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단기 국채 비중을 많이 높여 놓으면 나중에 뭐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얘를 뭐 판다던가 줄인다던가 할 때 시장의 충격 자체가 훨씬 덜 갈 거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는 어쩔 수 없지만, 예. MBS 채권만이라도 일단 단기 국채로 바꾸는 걸 진행하기로 했고, 우선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뭔가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단기 국채를 시장에서 연준이 업소빙하는 게 훨씬 리즈너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재무부의 기조, 작년부터 제닛 옐런도 그렇고 현재 정권도 비슷합니다. QRA 발표되는 거 보면은 단기채를 엄청 많이 발행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단기물을 발행하면서, 단기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채권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SOFR 금리 올라간 것처럼 TGA에서 단기물이 계속 발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단기 유동성을 재무부가 다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 오히려 연준 쪽에서 받아주면은 단기 조달 금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튀는 부분을 연준이 업소빙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QE를 한다고 하면 단기 국채 쪽을 좀 받아주는 게 훨씬 리즈너블하지 않나가 제 의견입니다. 답은 없어요. 당연히 과거 QE를 할 때는 장기물 위주로 매입을 했었죠. 그래서 장기물 매입한다는 분도 맞고, 단기물 매입한다는 분도 최근에 연준의 행보를 보면은 맞습니다. 왜 단기물을 편입을 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차 대조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단기물을 편입하는 게 맞다. 예, 양쪽 다 리즈너블 한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없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물을 할 것 같다가 제 의견입니다. 최근에 재무부가 자꾸 TV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뭐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베센트 입장에서도 연준이 단기물을 업소빙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가 이런 꼬라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MBS 채권을 단기 국채로 바꾸겠다라는, 다 일맥이에요, 일맥.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메신저가 뭐 이러이러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바라보는 시선이, 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거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벌써 1시간 됐네요. 항상 1시간이네. 딱 2분, 56분까지만 질문 보고 없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 녹화하고 있죠? 녹화 또 까먹은 거 아닌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언제든 하시면 저기 단톡방에다 올려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잉.